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해 세자주하는 성균관에서 괴이한 살인사건이 일어나 무사들을 잠입시켜 범인을 잡으라 명했습니다. 무사들을 보내 성균관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살인사건을 해결하거라. 네, 세자주하. 허나 그것이 뭘 그리 뜸을 들이는 것이냐? 어서 말을 하거라. 보낼 만한 인물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사람은 자네가 아니더냐? 그건 맞습니다. 다만 생김새가 제 각기라서 다 보냈다가는 바로 들통이 날 것입니다. 아하, 그 얘기였군. 내가 생각해도 개성들이 강하지. 세자주하는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2명쯤은 보낼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네, 성균관 유생처럼 보이는 2사람이 있지만 그 둘의 조합이 더 위험하지요. 허나 최대한 노력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세자주하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뒤돌아서는 대장을 보고는 안쓰럽기만 보였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난 자네만 믿네. 대장은 뒤에서 들려오는 세자주하가 무거운 짐을 던져주니 대장의 어깨는 한순간 무거워 보였죠. 잠시 후 대장은 비밀 조직단 7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대장은 자신의 부하 7명을 찬찬히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왔답니다. 성균관에서 기이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여 너희들 중에 2명을 보내어 범인을 잡아야 한다. 지가 가겠구먼요. 아니다. 성균관생으로 위장을 해야 하니 뚝섬이의 얼굴은 산도깨비처럼 생겨서 일단 탈락이다. 대장, 내 얼굴이 산도깨비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우리 엄니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구먼요. 모든 어머니는 본인의 새끼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다 여기지 아주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뚝섬의 눈치를 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럼 잘생긴 제가 가겠습니다. 내 놈은 성균관에 가서 낮에 시체 놀이를 할 셈이더냐. 낮에는 누가 어버가도 모르게 잠만 자지 않느냐. 대장은 곰곰이 생각하는 척 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렇다면 금화가 가거라. 아니, 대장님. 내가 아무리 사내처럼 생겼어도 사내로 착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 아니오. 금화의 눈꼬리는 사납게 올라가 있었고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잡돌이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화는 시키는 일에 요령을 피우지 않고 무엇보다 머리가 영리하여 동료들의 단순함을 잘 메꾸어주는 그런 17세 막내였죠. 하여 금화와 함께 보내면 대장은 더 걱정할 것도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었답니다. 허나 성격이 꼼꼼하고 철두철미하다 보니 이제는 대장도 명령이 아닌 의논하며 금화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대장은 또 한 명을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먼 산을 바라보며 무심코 그 한 명의 이름을 던졌죠. 그 다음 진구도 가거라. 그 안의 모든 부하들은 진구와 금화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장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구먼요. 진구하고 금화는 앙숙 중에 앙숙인데 같이 보내면 한 명이 죽어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누구를 보내라는 말이더냐. 세자주하께서 2명을 보내라 하시는데 너희들도 눈이 있으면 보거라. 내가 나이가 어리다면 내가 가고 싶은 심정이다. 이놈들아. 대장은 아주 큰 소리를 던져놓고 그 살벌해진 소굴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아유, 심장이야. 세자주하의 명령이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설마 죽이게 하겠어? 하지만 대장이 그들 2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었죠. 금화는 아주 꼴통이어서 여인으로 볼 수도 없는 괴짜 중의 상괴짜였습니다. 진구, 자네가 못 간다고 말해. 내가 세자저하의 명령인데 난 그리 말 못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그랬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니 내가 포기하면 되겠네. 내 놈은 어찌하여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 같구나. 내 앞에서 깝족거리는 것을 보니 아무리 그래도 내 나이가 너보다 많은데 내 놈이 뭐냐? 형님처럼 행동을 했어야 내가 형님처럼 모시지 않으렸소. 금화가 비밀 조직단에 들어 올 때가 11살이었습니다. 대장은 어느 날 금화의 집을 지나가다 아비한테 맞고 있는 금화를 보게 되었죠. 금화는 저항도 못하고 그저 아비의 폭력에 자포자기를 한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장은 더 이상 놔두면 금화가 죽을 것 같아 아비를 돌려차기로 기절을 시키고 금화를 안고 비밀단에 데리고 왔죠. 금화는 의식을 찾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대장은 금화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여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15살 진구가 금화에게 막대기를 손에 쥐어주고는 나무 기둥 앞에 데리고 갔죠. 그리고 있는 힘껏 나무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화는 그 모습을 보고 나무 기둥을 내리치기 시작을 했고 잠시 후 가슴 속에 응어리진 돌덩어리를 울부짖으며 토해내기 시작을 했답니다. 사실 금화는 일찍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또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금화는 무슨 이유인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많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자신을 때린 아비는 양아버지였던 거죠. 진구는 금화의 처지를 대장으로부터 알게 된 후 금화의 새로운 삶을 다시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여 진구는 악을 바치게 금화를 놀리기 시작을 했고 금화는 진구를 죽일 듯이 쫓아가 싸웠습니다. 진구는 금화가 약한 여인이 아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하여 지금의 진구는 금화한테 죽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무예를 연습해야만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두 사람의 무예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앙숙처럼 보였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둘만의 법칙이 있었죠. 그 법칙은 둘만이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 애틋한 마음이었답니다. 다음 날 늦은 저녁 두 사람이 무장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성균관의 분위기는 암흑 속에 잠겨 있는 듯 변해 있었죠. 여기가 우리가 쓸 방이구나. 어서 들어가자. 뭐야? 각방을 쓰는 것 아니었더냐? 쉿, 조용하거라. 여기는 성균관 아주 점잖은 유생들이 머무는 곳이다. 금화는 진구의 말을 듣고는 목청을 높일 수도 없고 하여 온 얼굴로 기분 나쁜 것을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그런 금화를 보고는 피식 웃고는 조용히 말했죠. 이놈아. 넌 언제나 같이 여인이 아니고 사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내 놈이 아직도 여인인 줄 아느냐? 그래, 오늘은 왜 나를 놀리지 않는지 했다. 하루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입안의 가시가 돋는다고 했느냐? 오늘은 기필코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다. 진구는 금화의 주먹을 피해 방으로 쏙 들어갔고 금화도 진구를 따라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리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죠. 진구는 최대한 금화가 피곤하여 골아 떨어지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금화야. 내가 아무리 너를 사내라 말을 하지만 어찌 여인을 사내처럼 다루겠느냐. 그러니 그만하고 잠 좀 자자꾸나. 그때 서서히 금화의 공격이 늘어지고 힘에 부쳐 쓰러질 듯 몸이 휘청했답니다. 진구는 그런 금화의 뒤로 가서는 금화를 품에 안고 두 팔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불 위에 누웠죠. 금화의 눈동자는 졸음이 밀려오는지 깜빡깜빡 느려지고 있었고 진구의 손은 금화의 어깨를 다독이며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금화야. 내가 옆에 있으니 오늘 밤은 편하게 자거라. 금화는 진구의 말을 듣고 스르륵 눈을 감으며 잠들었습니다. 금화는 사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잠자는 것이 무엇보다 힘이 들었던 거죠.
옆에서 지켜보던 진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금화가 잠을 잘 수 있게 몸을 힘들게 만들어 기절을 시키는 거였답니다. 다행하게도 그 방법이 금화한테 먹혔고 매일 밤 금화를 놀리고 피곤하여 잠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진구는 자는 금화를 자신의 팔에서 풀어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이불 자리를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달빛의 방문을 지나가는 검정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구는 문틈을 살짝 열어 그 그림자가 향하는 곳을 주시했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고 안개는 담벼락을 타고 흐르며 성균관의 기와 지붕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그 시간 고요해야 할 유생들의 학당 마당 한편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으어허, 사람이 죽어 있다. 진구는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다른 유생들이 무서움에 몸을 떨며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진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밖에는 이미 몇몇 유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들의 눈길이 머문 곳에는 피가 흥건히 번진 시신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유생, 이름은 이세윤, 학문에 열심이던 성균관 내에서도 성실하다고 칭송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그 몸은 찢겨나간 듯 처참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건 그의 가슴 팍에 새겨진 붉은 글씨였죠. 붉은 피로 쓴 글자 의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원한에서 오는 살인 같은데. 피가 번지는 바닥 그리고 시신 주위에는 기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마치 제사를 지내듯 정확한 원형의 모양이었죠. 성균관 훈장이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또 시작된 것이냐? 또라뇨?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훈장은 떨리는 손으로 목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의자가 새겨진 시체가 나타나고 그 뒤로 성균관의 절반이 피로 물들었다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구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죽은 자 중 하나가 혹시 박 장군의 제자였습니까? 그걸 어찌 알고 있나? 진구는 대답 대신 시신의 손가락을 살폈죠. 손톱 사이에 피와 흙이 섞여 있었고 그 안에는 종이조각 하나가 구겨져 있었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희미한 붓글씨로 글자가 적혀 있었죠. 역심의 검. 이건 무슨 뜻이요? 역신의 검, 왕을 배신한 자의 칼이라는 뜻이다. 그만은 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유생의 죽음이 아니라 왕실과 관련된 피해 계약이요. 누군가가 의라는 글자로 다시 그것을 깨우려 하고 있어. 그때 어디선가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들 거기서 뭐 하는가? 목소리의 주인은 성균관의 상금 유생이자 감찰직을 맡은 자였죠. 그는 냉정한 얼굴로 시신을 내려다보더니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시체는 내가 맡겠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정리를 할 테니 조용히 들어가시오. 그대가 감찰이라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 아니요. 너는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진구라 하오. 진구라. 성균관 유생 중 그런 자는 없을 텐데. 금화가 재빠르게 나섰습니다. 성명학문을 배우기 위해 먼 고을에서 올라왔다 합니다. 감찰은 잠시 눈을 좁혔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좋다. 허나 두 사람은 오늘 본 일은 있거라. 이 일에 깊게 파고들면 죽을 수도 있으며. 그가 떠난 뒤 금화는 이를 악물었죠. 저자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만은 항상 내 뒤에 있거라. 우리가 찾는 것은 단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그림자이니. 다음 날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피와 섞인 듯 한 붉은 기운이 성균관 마당 위로 드리워졌죠. 그날 오후
성균관의 모든 유생들은 강당에 불려 나왔고 감찰이 높은 단상에 올라 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는 듯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니요. 무서워서 어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금아야. 오늘 밤 서고로 가야겠다. 그곳은 왜? 박 장군이 남긴 밀서가 아직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그분의 딸에 대한 비밀도 함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딸이라니? 장군의 딸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이야? 진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다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성균관 서고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길게 드리워진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2 그림자는 진구와 금화였답니다. 그들은 서책을 넘기며 수십 년 묵은 먼지를 흩날렸죠. 그때 서책 한 권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낡은 편지 한 장, 그 안에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내 딸이 죽으면 왕도 죽는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죠. 진구와 금화는 어둠 속으로 그림자처럼 숨었고 2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접촉에 몸에서 알 수 없는 일렁임이 꿈틀거렸답니다. 금화는 코앞에 있는 진구의 입김이 불편했지만 왠지 거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문을 잠갔는데 이상한 일이군. 혹시 살인자가 한 짓인가? 어휴, 소름. 진구는 금화를 자신의 품으로 한층 더 잡아당겼습니다. 금화의 표정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진구를 노려보았지만 진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찰이 나간 후 진구는 자연스럽게 금화를 놓아주었고 금화는 왠지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진구와 금화는 서고를 뒤졌지만 박 장군이 남긴 더 이상 밀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또 하나의 시신이 성균관 안에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가슴에는 붉은 글씨로 단 한 글자 새겨져 있었습니다. 충. 피로 쓴 글자 아래엔 박 장군 가문의 문양이 찍혀 있었죠. 저 글자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시신에 쓰여 있는 글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답니다. 허나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금화와 진구는 성균관 유생으로 위장에 잠입한 지 5일째. 밤마다 울려 퍼지는 곡소리, 피로 새겨진 시체, 그리고 사라지는 증거들. 살인 현장은 언제나 의, 충, 효의 순서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구는 이 살인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왕실 내부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처단이라 확신했죠. 누군가 죄를 덮기 위해 박 장군의 이름을 이용하는 듯 보이오. 이런. 진구는 금화를 먼저 방으로 돌려보내고 조용히 성균관의 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오래된 비석을 발견했죠. 비석의 안쪽에는 칼로 새겨진 글귀 한 줄. 자네 입을 여는 순간 내 딸이 죽는다. 진구는 그 글을 본 순간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한편 금화는 밤이 늦었는데 들어오지 않는 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지? 금화는 우연히 서책 사이에서 삐져나온 진구의 서책을 보게 되었죠. 그 안에는 15년 전 박 장군의 마지막 기록과 함께 진구가 박 장군의 부하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진구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금화가 자신의 서책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고 금화의 손에서 서책을 뺏었습니다. 진구,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난 다만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박 장관과 약속인 것이야? 진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장군은 죽기 전 진구에게 왕실 반역의 증거와 딸의 존재를 말해주었답니다. 지금의 살인은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을 없애려는 조정의 손길이었습니다. 진구는 이제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왕이 무너짐을 너무도 잘 알았고 또한 박 장군의 딸을 지켜야만 했죠. 내 입이 열리는 순간 박 장군의 딸은 반역자의 딸로 죽게 된다. 박 장군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지금 그분의 딸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 진구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고 걸어오는 금화를 보았습니다. 진구는 금화가 자신한테 가까이에 올수록 혼란스럽기만 했죠. 또 나한테 장난을 치려는 표정인데 그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화는 진구 평소와 같이 공격하기만을 기다렸죠. 헌데 진구는 자신을 공격하는 대신 금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혹시 오른쪽 엉덩이 위에 손톱만한 반점이 있어? 그것을 어찌 아는가? 아니 이놈이 하다하다 내가 잘 때 내 몸을 훔쳐봤더냐? 금화는 진구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허나 진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했죠. 당신이었구려. 당신이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구려. 진구는 금화를 소중히 안고는 울부짖었습니다. 남이 보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이네. 어서 떨어지지 못해. 잠시만 이렇게 있어다오. 진구는 박 장군의 딸이 금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크다는 것에 심장이 무거워지는 듯했죠. 그는 금화의 존재를 그 누구한테도 노출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진구의 품에서 파닥거리는 금화를 아주 꼭 안았습니다. 내일 같이 갈 곳이 있다. 진구는 그 말만 남기고 먼저 이불 위에 눈을 감고 누웠답니다. 금화는 평소와 다르게 등을 보이고 자는 진구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자려 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내 기분이 왜 이리 개떡 같은 것이야. 등을 보고 자려 하니. 화딱지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야? 금화는 진구의 등을 바라보며 씩씩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금화의 쌕쌕거리며 숨소리에 진구는 등을 돌려 귀엽게 자는 금화를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내가 어찌 몰랐을까? 열심히 찾기만 했을 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진구는 자신의 손 가까이에 놓여진 금화의 작은 새끼 손가락을 살며시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화는 하품을 쩍하며 일어났죠. 헌데 이불의 촉감이 왠지 이상했답니다. 하여 눈을 떠보니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궐에서 지냈던 숙소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무슨 일인 것이야? 대장님. 금화는 헐레벌떡 대장이 있는 집무실로 갔습니다. 대장, 진구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왜 성균관이 아닌 이곳에 있는 것인가요? 어제 진구가 데리고 왔다. 모든 일이 끝났으니 넌 숙소에 가서 쉬거라. 아니, 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범인을 잡았다 했다. 금화는 대장의 표정을 보니 거짓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숙소로 들어가 진구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헌데 해가 저물어도 달뜬 밤이 되어도 진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금화는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내 심장이 너무 불편해. 왜 자꾸 떨리는 거지? 한편 달은 흐릿했고 성균관 담장엔 싸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진구는 검은 옷깃을 세운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칼날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담장 위로 어둠을 찍고 한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마치 바람이 형체를 가진 듯 한치의 소리도 없는 살수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살생으로 자네들의 죄를 덮는다고 하여 덮어지겠느냐? 살수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는 검을 살짝 비스듬히 들어올리며 달빛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손이 근질근질했는데 한 명이 아닌
너까지 2명을 죽이게 되어 참으로 신명나는구나. 어찌하여 죄 없는 유생을 죽이고도 내가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더냐.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오라, 내 손에 죽은 자들을 한 곳에 모으면 산 하나를 만들 수 있거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말이 널 두고 하는 말이구나. 진구는 조잘되는 살수가 시끄럽기만 했죠. 순간 금속의 울림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챙! 살수의 칼끝이 진구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고 진구의 몸은 바람처럼 흔들리더니 발끝 하나로 지면을 디딘 채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자 만만치 않다. 진구는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에 찬 나무봉 하나를 빼들었죠. 장난이라도 하는 것이냐? 나를 나무 막대기로 막겠다고. 칼은 살생을 낳는다. 하지만 나는 오늘 목숨을 구할 것이다. 휙! 살수의 검이 눈빛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허공을 가르는 섬광. 그러나 진구의 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반걸음 비껴서며 살수의 팔목을 나무봉으로 쳐내니 손목이 꺾이며 살수의 검이 삐걱 울렸습니다. 탁! 2번째 타격. 살수의 무릎이 휘청했답니다. 너의 검은 너무 욕심이 많다. 사람의 목이 아니라 이름을 베려는 검이야. 살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으며 아직 그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내 놈의 무공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한때는 사람을 지키려 배웠고 지금은 죄를 막기 위해 쓴다. 말이 끝나자마자 진구의 나무봉이 반달처럼 휘둘러졌습니다. 살수의 손에서 칼이 튕겨나가며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진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졌다. 내가 싸운 건 나였지만 이긴 건 내 마음의 두려움이야. 살수는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와 경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살수의 손목은 더 이상 칼을 잡지 못할 정도로 뼈가 바스러진 상태였답니다. 진구는 나무봉으로 살수의 복면을 벗겼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살수는 성균관의 감찰이었던 거죠. 자네가 어찌하여? 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허나 그 일은 박 장군이 다 망쳐놓았단 말이다. 너희들의 욕심으로 만들려는 세상이 않았더냐? 그 세상은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부패되어 고약한 냄새가 풍겼거늘. 하여 너희 뒤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라. 난 너희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고 만약 또 한 번 피바람이 불면 그 다음은 너희들 몸에 충 효를 쓸 것이다. 하면 시신 심장에 글을 쓴 사람이 너였더냐? 박 장군님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함이었다. 그리 전하겠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었고 감찰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진구는 홀로 서서 손에 쥔 나무봉을 내려다보았죠. 그의 봉끝에는 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피는 살수의 것이 아닌 자신의 손등에서 흘러나온 피였습니다. 이 피가 사람을 살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구는 무심코 피식 웃고는 말했습니다. 금화가 보고 싶구나.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러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진구는 금화가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금화한테 갔답니다. 금화는 툇마루에 앉아 돌아오지 않는 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구는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는 금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서 참한 여인으로 살게 해야겠구나. 금화는 진구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했던 마음은 편안해졌죠. 무사히 돌아왔으니 되었다. 어서 들어가자. 허나 아무 말이 없는 진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헌데 입가에 피의 잔상이 보였죠. 왜 이리 된 것이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말 좀 해보라고. 진구의 입가에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진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박 장군의 딸 금화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혀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 게 아니었구나. 스스로 벙어리가 된 것이었어. 박장군은 사실 왕의 이복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후궁의 신분이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권이 박탈된 인물이었죠.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보필하며 충성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반란의 시기, 어떤 대신들이 왕을 끌어내리고 박장군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박장군은 그것을 거부했고 대신 자신이 반란에 가담한 것처럼 꾸며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자결했죠. 그렇게 왕을 지켰답니다. 박장군은 죽기 전날 자신의 부하인 진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 피를 잇는 딸이 있다. 그 아이는 왕실의 피를 잇고 있으니 세상이 알면 조정이 다시 피바다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약속을 지켜 그 아이를 세상에 숨겨 보살펴다오. 그 아이가 바로 금화였죠. 진구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자신의 말 실수 한마디라도 내뱉는 순간 금화가 왕의 혈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조정은 다시 내전의 불길에 휩싸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구는 스스로 혀를 끊었던 거죠. 내 입이 열리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그녀가 위험해진다. 박장군이 남긴 마지막 명령이자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침묵의 맹세이다. 성균관의 연쇄살인은 박장군의 비밀을 감추려는 조정 내 권력자들의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전 반란의 진실을 알고 있던 이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죠. 그 살인의 흔적에 의, 충, 효라는 글씨를 새긴 것은 박장군을 반역자가 아니라 충신으로 기억하게 하려는 진구의 마지막 헌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금화는 작은 초가집에서 조용히 벙어리가 된 진구를 돌봤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언제나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또한 금화는 진구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어여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내겐 세상 가장 따뜻한 말이었소. 벚꽃이 흩날리는 날, 진구는 눈을 감으며 웃었고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죠. 의, 충, 효 그리고 사랑. 금화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의 말 없는 약속, 천년이 가도 잊지 않겠습니다. 진구는 금화의 말에 한박 웃으며 금화의 탐스러운 입술에 입맞춤을 했고 금화는 진구의 숨결의 행복을 느꼈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